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출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분철수를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 내란 수행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수행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다. 반면 대통령은 사람이면 사람이었지 인원, 요원, 의원 이런 단어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게 진실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다, 국헌문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관되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두 차례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화요일에 나왔던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곽종근 사령관 이전에 나왔었던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 지휘를 받았던 707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임무는 건물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았는데 국회 경내에 당시에 헬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기가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걸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김현태 단장이 어제 한 이야기가 본인들은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모여서 한 번에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리는 대로 한 24명 정도가 초반에 걸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안 되게 뭐 막아야 하는데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707이라는 이 특임 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 부대의 목표는 어떤 비상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의 북한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이러한 부대거든요. 그런 이런 부대가 그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임무를 줬을 때 만약에 정말로 국회를 무력화하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게 처음부터 임무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나왔던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어제 707 김현태 단장의 진술들을 봤을 때는 애초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투입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끌어내라고 한 목적어가 요원인지 의원인지 사람인지 이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텐데 곽 전 사령관 말이 100% 맞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네. 여기서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들을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24년에 비상계엄을 한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상식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무슨 뭐 15명으로 뭐 150명으로 끌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상정할 때 얘기고 그렇지 않는 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 질서 유지를 왜 군이 합니까? 자, 대통령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곽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안에는 경호처가 있어요. 국회는 어떻게 돼 있죠? 외곽에는 국회 경비대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건물 현관에는 방호라는 개념의 방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과 내부 질서는 경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침해해가지고 군이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한다고요? 그게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의미를 한번 유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의 질서 유지라는 건 국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국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 끌어내라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건 끌어내라는 건 강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건 자신의 부하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나요? 아니죠. 나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을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말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앞에 정족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정족수의 그 카운팅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국회의원이에요.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인원을 끌어내라. 그럼 정족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의원이죠. 의결 정족수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만큼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만나는 사진인데요. 영상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인데요. 네, 대변인님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최근에 뭐 좀 의혹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이야기한 내용에 있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이 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을 합니다. 그때 초반에 그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 아닙니까? 라고 민주당 측에서 물어보니까 의원이라는 형태로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나중에는 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어제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입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정확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재차 물어보니까 정확히 워딩 들은 게 뭐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본인이 이 단어를 임의적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들이 오염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 그 당일날 오전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 또 어제 국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의 초반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특히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처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분들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증인들을 불러서 공익신고자로 신고해 줄 테니 진술을 좀 해달라 이렇게 회유했다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인 거죠? 네, 그 주장이고 뭐 김현태 단장이요? 김현태 대령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곽 사령관이 박범계 의원과 그렇게 친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회유라기보단 설득을 하면서 서로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적극적인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아니었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꾸 이거를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무언가 희생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야당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 야당의 어떤 공작의 희생자이고, 이거는 야당과의 우리는 정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잡고 본인의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재의 어떤 판단, 큰 맥락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맥락을 보지 못하게 하나하나의 말꼬리들을 잡아서 그 판단을 호도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내란죄로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보다도 먼저 민주당 쪽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가고, 어떻게 현직 군인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의 유튜브에서 저런 진술들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거든요. 좀 아까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공익제보자 운운을 하면서 직접 만난다는 것이, 저런 사진이 외부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당연히 민주당에게 공격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군 사령관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급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저런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접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의견 표력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가서 이 이야기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잘한 결정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된다. 당당하신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 어제 윤석열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지난해 4월 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3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기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수 의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말하자면 대질신문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영상을 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더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각각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좀 당당해 보이는 모습들,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민주당 측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당연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원칙은 면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과의 면회와 서신까지도 다 금지를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면회가 더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비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지금 국가와 국민이 굉장히 어렵고 국가가 거의 두 쪽으로 지금 갈라져서 싸울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나가서 발언하시면서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은 지도자로서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지금 그 방어권만 생각하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의 궤변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본인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을 비판하면서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7층의 인원들, 불필요한 인원들 이러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면서 바로 다음에 쓰네. 그러면서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 최고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여당 내에서는 일부 증인들이 말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되어 있는 핵심 증인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이 일부 좀 달라진 것들이 있죠. 일부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의 수사 기록들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기록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재는 이미 다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수사 기록 자체도 제대로 수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따라서 지금 탄핵 심판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검찰에서의 피신 조서도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각각 본인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재판에서 본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1심 판사가 각각의 피고인들의 증언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서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있어서 형사사건이 1심이 끝날 때까지라도 좀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유영아 제가 좀 의원은 반론을 해도 오염된 될까요?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네, 반론해 주시죠. 네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대통령이 사인이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야 되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는 국익과 공익이라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재의 심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익과 국익에는 심대한 훼손과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런 걸 따지면 빠른 심리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헌재의 심판은 위법과 위헌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헌재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헌재 재판 속도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한 가지만 더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가 만약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면 헌재에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뺐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형사소송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내란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보고 지금 있는 과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는 전현직 권한대행이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반말하면서 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도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수방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네, 앞서 청문회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네, 사상 초유로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을 했는데 대한민국 서열 2, 3위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열 순위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전 권한대행보다 더 상석에 앉고 선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현장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슬프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국조특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강행을 한 국조특위인데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새로운 것이 있었나?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러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쪽지를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예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쪽지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쪽지를 본인이 작성을 했고 근데 본인은 회의장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조특위가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그 쪽지를 전달한 사람을 불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전달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쪽지를 받았는지 이것을 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쪽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도돌이표하는 것에 그치는 이러한 국조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가로로 몇 번 접었냐, 세로로 몇 번 접었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본질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현물을 가지고 뭐 세세하게 과학적 검증을 하고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화면 사진을 보고 한 거니까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저렇게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란히 쭈루룩 앉아있는 모습 정말 초현실적이죠. 2024년에 잊기 힘든 초현실적인 비상계엄 결정이 만들어낸 춘극입니다. 저걸 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우리의 국정과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구나. 자, 이걸 어떡하나 지금.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한 걱정이 될 겁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거 빨리 해결하시는데 협조해야 되고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이걸 빨리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직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다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 자리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어쨌든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큰 논란이 있는 예비비 쪽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고 불렀고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전체의 맥락상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준 것으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대통령이 준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출석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계엄으로 경황이 없어 펼쳐지지 못했다고 밝힌 이 쪽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준 쪽지를 펼쳐보지도 않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의아한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밝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고 부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비상계엄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리액션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런 식으로 아예 쪽지를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맞고 그렇게 본인이 쪽지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열어봤다면 대통령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쪽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다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당시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 사람의 주체 자체도 정확히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가서 그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자리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반대를 하고 쫓아나가고 뜯어 말리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법 계엄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쪽지를 받았다고 해도 그걸 보고 그걸 했냐 안 했냐 나중에 논란이 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가담했다는 의심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한 내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보지 않았을 수 있죠. 저라도 사실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마구 소리를 질러요. 근데 청문회마다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상대방은 죄인이고 잘못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우월적인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람을 꾸짖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렇죠. 결국 여당 의원들에게도 예. 야야 거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의 죄의 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인일 뿐이지 권한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우월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인격은 항상 존중이 돼야죠. 그런데 사령관씩이나 이 말이 누가 들어도 불편한 말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굉장히 거기에 사감을 잔뜩 담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런 얘기들이 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선영 의원이 껴든 것도 잘못이죠. 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다 발언이 끝난 다음에 상대방 의원의 말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하니까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건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두 분 다 국회의원이지만 나이 차이가 형격하게 있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예의를 벗어나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강선영 의원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두 분 다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을 법 전문가라고 칭한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다하는 건 알겠지만 저 권한을 다하는 것이 본인에게 기본권을 뛰어넘는 우월적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빼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막말이 오간 상황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망하는 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를 문제 삼는 비명계 잠룡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는 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김동연 지사에게는 이 대표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라면서 지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고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는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말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런 평가가 나온다던데 어떻습니까? 이 평가. 순한 맛에서 매운맛이다.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글을 좀 세게 쓰긴 했습니다. 한번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순하게 써도 계속 매운맛이라고 이런 유시민 작가의 충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이등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마를 전제로 한 조언인데 제가 진짜로 캠프를 차리게 되면 그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명계인 고민정 의원도 명비어천가를 비판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유시민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네, 모두 민주당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망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상대당 쪽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1등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보통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삼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모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김문수, 홍준표부터 왼쪽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한동훈, 가운데 오세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쨌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되었을
때. 지금은 아무도 탈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당한 경선을 거쳐서 단일화가 되었을 때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뭐 강한 우클릭 행보들 이런 것들이 있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지금 좀 요원해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워낙 이제 그 비명 행사들로서 많은 분들이 국회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명계가 어떤 구심점을 갖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이 2월 26일에 이제 결심이 되면 아마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명계가 결집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착한 2등 전략을 짜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민주당 복당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을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한테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도지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 붙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부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정치, 공당이 하는 것은요. 어느 개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당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권력, 권한, 자원을 배분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공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비판,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도를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으면 그걸 토론을 통해서 당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서 의사를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의원의 저런 행위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과 뭐가 다른지 본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과 비명계의 설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